오늘 강의는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김정호 교수님과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경제와 경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강의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우리는 이거 왜 공부를 하는 걸까? 왜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표현할 때 이제 몇 차원이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차원이 없는 0차원서부터 해가지고 입체를 나타내는 3차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0차원은 그 위치만 있는 거죠. 자리만 표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차원이라는 거는 길이,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뭐 간격, 뭐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2차원은 1차원이 두 개가 겹친 거고 이제 넓이가 됩니다. 그리고 3차원은 이제 부피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지식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낮은 차원에서 살다가 지식을 쌓음으로써 점점 높은 차원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1차원적, 0차원적 사고 방식이라고 하면은 어떤 막 지금 막 나타나는 내 귀에, 내 눈에 들리고 보이는 이 사건, 사고 위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식이 없는 뭐 하등 생명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한다 하겠죠. 우리도 일상 살면서 이렇게 뭐 뉴스 같은 거 봐야 되긴 하는데 그것만 보고 있어서는 세상을 올바로 제대로 본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차원을 한 단계 좀 높여보면 좀 매일매일 그냥 순간순간 도착하는 이러한 자극적인 정보가 아니라 그걸 좀 길이를 늘려보는 거예요. 쭉 늘려서 본다는 건 뭐예요? 어떤 기간을 검토한다는 말이 되겠죠. 기간 추세.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어떻게 있는가. 어떤 운동량,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파악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그럼 기간만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또 이제 필요한 게 있어요. 넓이를 보는, 넓혀보는 거예요. 넓혀본다는 게 뭐냐면은 동시에 발생하는 일들이 어떤 원인, 무엇이 원인이 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원인과 결과를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X축, Y축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각종 이런 차트들을 그리죠. 뭐 회귀 분석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넓이 2차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요. 3차원이 되겠습니다. 3차원이라고 하면은 이 넓이 한 장만 가지고 세상을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넓이를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죠. 다면을 검토해가지고 종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 현재가 왜 이렇게 돼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차원이 낮은 쪽에서 생활한다는 건 뭐냐면은 굉장히 흥분된 상태로 감각에 의존해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돼요. 점점 차원을 높여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지가 쌓이고 뭐 지식이 깊어지고 등등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판단에 이제 신중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죠. 흥분해서 사는 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소인들이라고 합니다. 시정잡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일반 그냥 시장 바닥에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보통 사람들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거 폄하하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다음에 신중한 판단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전통 우리 유학 쪽에서는 이제 군자라고 표현합니다. 뭐 서양 개념으로 하면 뭐 젠틀맨 뭐 이런 걸 해당하겠죠. 근데 우리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 이제 지성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성인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닐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지성이라는 게 뭔가?
이건 저 우리 국어사전에서 정의된 거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해봤어. 이렇게 나와요. 지각된 것을 정리하고 통일하고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인식을 낳게 하는 정신작용, 이것이 지성이다. 즉 지각만 하고 거기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그런 0차원, 1차원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각된 것을 수집하고 그걸 통일하고 또 정리하고 융합하고 하는 이런 계속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새로운 인식, 이걸 계속 축적해 가는 거, 이것이 바로 지성이다. 또 어떤 새로운 상황을 부딪혔을 때 맹목적, 목적이 뭔지 모르거나 본능적, 그냥 뭐 끌리는 대로 이렇게 가지 않고 저게 왜 그렇지? 내가 왜 해야 되지 않은 이런 지적인 사고를 합니다. 지적인 사고를 근거해 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적응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성질입니다. 이 국어 사전에 정의된 것만 보면 이것만 읽어봐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지성이란 말과 비슷한 단어하고 찾아봤어요. 이런 말도 있어요. 음, 지혜라는 말이 있고 지식, 이지, 이성, 오성, 교양 이런 말들이 다 비슷한 말입니다. 지성에 해당하는. 그 지성에 대해서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지성은 난리지일까요? 아니에요. 영어에서 지성에 해당되는 단어가 인텔리전스입니다. 인텔리전스. 그래서 인터렉추얼 이런 말을 형용사인데 찾아보면 지능의, 지식인, 교육을 많이 받은 이렇게 이제 영어 사전에 나와요. 그 아무래도 우리 한글 사전을 표현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내용이 풍부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여간 지성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는 인텔리전스가 맞을 것 같아요.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성은 배울수록, 닦을수록, 수련할수록 더욱 발전한다. 더 크게, 더 깊게, 더 넓게 퍼져간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AI 시대라는 것을 지금 맞이하고 있죠.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인공지능. 지금 뭐 인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물을 뭐 인식하는, 파악하는 그런 능력 위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말도 이제 인공지성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이제 임계점이라는 거 있죠. 그 AI가 발달해가지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쯤 가면 AI라는 번역어를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성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 바로 지성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내가 다룰 강의 주제는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 GDP와 행복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경제, 그 경제의 바탕이 되는 사상과 현실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세 번째는 경영, 기업과 가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유한 나라, 뭐 부강한 나라, 강대국, 어느 나라를 다 이런 걸 꿈꾸죠. 그럼 나라가 얼마나 부자인가, 부유한가를 측정할 수단이 뭘까? 옛날에는 그 나라가 금은보화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그 나라가 부자 나라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뭐 옛날도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 중상주의 시절이니까 뭐 한 4, 500년 전 뭐 그때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관념이 바뀌었어요. 그런 귀금속 덩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부자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가 1년 동안에 좀 가치가 있는 물건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 생산해냈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시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생산한 거, 1년 동안 그 국가 내에서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를 더한 것, 이것을 GDP라고 합니다. Gross Domestic Product. 그러니까 GDP가 크다는 건 뭐예요? 이게 경제 대국이에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GDP가 가장 큰 나라 어디일까요? 1등 미국입니다. 미국. 그럼 2등은 어디일까요? 2등 중국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겠다. 뭐 이런 막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해가지고 미중 간에 각종 뭐 갈등과 그 뭐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GDP가 현재 중국보다 뭐 한참 많죠,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저 GDP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13위예요. 세계적 순위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예요. 인구 5천만 국가의 그 인구 수로 대비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GDP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나라들 보세요. 러시아, 멕시코, 캐나다는 우리보다 인구가 좀 작아요. 전부 다 우리보다 다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에요. 영국도 우리보다 좀 작네, 인구가. 비슷한가? 네. 인도가 지금 세계 인구 최대 인구국이 됐죠. 중국을 넘어섰어요. 지금 뭐 14억 7천만 명 뭐 이렇게 된다고 나와요. 일본이 뭐 1억 한 4천만, 미국도 뭐 한 3억 명, 중국이 14억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봐서 이렇게 GDP가 많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인적 자원이 그리고 그 경제를 운영하는 뭐 기술과 기반 실력들이 그만큼 좋다 하는 이런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대한민국은 이렇게 이제 경제 대국인데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어떤가? 국민들은 실제로 저만큼 부자들인가? 저만큼 행복한가 하는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겠죠. 그때 보는 것이 GNI라는 겁니다. Gross National Income. 1년 동안에 국적인, 즉 대한민국 국적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인구수로 나눠서 계산한 거예요. 근데 흔히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이걸 1인당 GNI라고 안 하고 앞에서 봤던 GDP하고 비슷하니까 그냥 1인당 GDP라고도 흔히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GNI가 클수록 뭐야 이거는 부자 국민이에요. GDP가 크면은 경제 대국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GNI는 몇 등이나 될까? 1인당 GNI.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인데 이걸 살펴보면은 좀 많이 순위가 처져요. 대한민국은 32등이에요. 우리 뭐 1인당 국민소득 해가지고 뭐 3만 5천 달러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한 7년째 3만 불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좀 더 이거 뚫고 나가야 되는데 잘 뚫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세계에서 제일 부자 국민들은 어디에 있느냐? 1등이 룩셈부르크. 인구가 얼마 안 돼요. 겨우 64만 명이에요. 64만 명이면 뭐 서울에 뭐 동 한 개 정도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 아일랜드 두 번째 부자 나라예요. 국민이에요. 11만 7천 달러인데 인구는 한 500만. 스위스는 뭐 굉장히 부유한 나라로 국민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11만 달러인데 인구는 요뭐 878만 명, 1000만 명도 안 되는 나라. 즉 이게 다 소국들이에요. 소국. 싱가포르, 뭐 아이슬란드 뭐 37만이고 카타르. 그러니까 인구가 한 1000만 명 넘으면서 순위에 등장한 국가 최초의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연간 국민 소득 1인당 소득이 8만 3천 불에 속하고 인구는 한 3억 4천만 명. 그다음에 또 1000만 명 넘는 나라가 네덜란드, 그다음에 호주, 뭐 스웨덴 이런 나라도 있고 쭉 내려와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이 넘으면서 3만 4천 달러. 요 바로 다음 순위가 일본이에요. 우리나라가 1인당 GNI가 일본보다 높다고? 뭐 이렇게 굉장히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맞아요. 우리나라가 더 높게 나옵니다. 그 다음이 대만. 대만하고 대한민국하고 1인당 GNI가 순위가 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그 대만도 요새 반도체 회사 TSMC 같은 걸 필두로 해가지고 그 경제가 아주 크게 발전하면서 소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얼마나 커졌느냐를 이제 성장률로 나타납니다. 이건 이제 GDP 종류가 명목 GDP가 있고 실질 GDP가 있어요. 근데 이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로 계산합니다. 실질 GDP가 전년에 비해서 얼마나 성장했냐는 퍼센트로 나타낸 거예요. 지금 1971년부터 해서 2023년도까지 쭉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 과거에는 뭐 한 15%까지 성장하던 뭐 이런 시절도 있어요. 지금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었죠. 근데 한 10% 내외로 성장하다가 그 다음부터 한국의 성장률이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 내로 성장하던 시절 한 1997년도, 그러니까 98년에 우리 외환위기를 겪기 전까지 시대입니다. 이때는 대한민국 경제가 확장하는 그런 추세에 있었어요. 확장 경제. 자, 1980년에 유일하게 한 번 마이너스 1.6% 성장을 해서 이때는 뭐냐면 세계에서 오일 쇼크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다 곤두박질 쳤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금방 또 회복을 해가지고 또 10% 넘게 성장하고 뭐 대단한 뭐 하여간 성적을 냈습니다. 그랬다가 98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성장률이 크게 또 추락하는 이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마이너스 5.1%, 굉장히 큰 추락이었죠. 자, 이때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확장이 아니라 수축되는, 줄어드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성장률이 2% 내외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마치고 앞으로 한 30년, 40년 이제 사회 나가서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활동하는 기간이 과거 옛날에 확장 경제와 같은 이런 모습의 경제가 아니라 수축된 상태에서의 경제, 그걸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한국의 경우에 뭐 98년 외환위기 겪고 나서 다시 뭐 10% 넘게 성장하다가 이때부터 쭉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우리 2023년도가 한 1.4% 나왔어요. 일본은 성장률이 뭐 0%에서 2%로 이 저성장을 30년을 반복을 했어요. 일본이 1990년도에 소위 말해서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저성장 단계로 들어갔는데 그걸 회복을 못하고 이게 30년을 끄는 거예요. 그런데 2023년에 1.9%로 한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여기 98년도 이때 빼고 나면은 처음으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한국보다 더 커진 뭐 이런 모습이 된 겁니다. 이게 조금 현재의 모습인데 물론 이제 일본 경제는 엔화 가치를 굉장히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좀 억지로 올린 이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한국과 일본을 이용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일본의 경제가 계속 한국보다 더 높은 성장률 나간다면 일본과 한국의 경제 격차가 이제 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2024년하고 25년에 대해서 OECD에서 전망한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한국의 경우에는 한 2.2나 2.1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뭐 전 세계 또는 뭐 G20 국가를 보면은 한 3% 정도 성장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경제가 성장 못하느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인구 감소입니다. 특히 이제 노동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그 뭐 고령층이 늘어나고 하는 이런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은 얼마나 될 거냐? 보통 한 2% 내외를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경제를 여러분들 볼 때
성장률 따로 보고 물가 상승 따로 보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경제가 그래서 어떻게 돼? 정상적이라는 거야? 아니면 과열됐다는 거야? 너무 냉각됐나? 뭐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지표가 있을 때 이거를 함께 결합해서 보는 이런 좀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테일러 준칙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학자 테일러가 말한 건데 시장금리, 흔히 이제 명목금리라는 거예요. 시장금리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합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 나오고 물가 상승률이 3% 나온다. 그게 더뭐 5%죠. 이것이 바로 현재의 그 대체적인 시장 금리를 나타낸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이런 지표를 봤을 때 따로따로 보지 말고 시장 금리, 경제 성장률, 물가 성장률 이 세 개를 같이 묶어서 세트로 보는 이런 자꾸 훈련을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유명한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죠. 이 휴전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한쪽은 완전히 불야성, 진짜 뭐 밤에도 혹한한 지역이고 이쪽은 완전히 캄캄한 그냥 암흑 속이죠. 이게 뭐 일론 머스크가 이 사진을 그 SNS에 올려가지고 화제가 됐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을 쓰고 뭐 DNA도 똑같고 뭐 역사도 똑같은 이 남한과 북한의 두 경제가 그러니까 1945년 해방되고 나가지고 지금 뭐 한 7, 80년 지났는데 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차이가 난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기로 이게 사우스 코리아는 이게 페닌슐라 반도가 아니라 섬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섬이라고 하면은 뭐 물로 바닷물로 저 강물로 다 둘러싸인 거 이런 걸 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같은 경우 북쪽이 실제로 바닷물로 둘러싸인 거하고 다를 바 없다는 뜻이죠. 이 차이가 나타난 원인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말하는 게 바로 경제 체제의 문제입니다. 한쪽은 자유경쟁,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를 시행하고 있고 또 한쪽은 중앙집권에 의한 계획경제를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 차이가 뭐 한 70년 만에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 겁니다. GDP 추이를 볼까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한 20년간을 비교해 본 건데 남한과 북한 한번 이게 북한이 이게 36조 나왔는데 남한 우리 한국은 2160이죠. 60배가 커요. 경제 규모. 우리 GDP가 큰 것이 바로 국가가 부자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GNI를 볼까? 1인당 GNI. 북한은 이게 143만 원. 이게 연간 소득이죠. 연간. 1년에 143만 원 번다는 거예요. 뭐한 달로 따지면 뭐 겨우 한 뭐 12만 원? 이 정도 버는 거네요. 한국 같은 경우는 4,249만 3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60배 부유하고 국민은 30배 부유한 이런 상태입니다. 자, 앞으로 GDP 순위는 어떻게 바뀌어갈 것이냐.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저출산, 고령화, 저생산성. 그럼 이런 것들이 GDP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거냐? 전부 다 마이너스 영향, 나쁜 영향을 미쳐요. 왜? GDP를 그 결정하는 요소를 함수로 보면은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노동, 자본, 생산성. 그러니까 노동이 많이 투입되고 자본이 많이 투입되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할수록 GDP가 커지는 거야. 그런데 한국은 전부 거꾸로 가고 있죠. 저출산, 노동의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거 자본 축적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생산성은 각종 개혁이 제대로 시행되지가 못하고 해가지고
뭐 새로운 뭐 기술 혁신도 못 이루고 생산성도 굉장히 이제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 그 한국이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미래의 GDP는 얼마가 될 거냐? 굉장히 좀 충격적이에요. 우리 2000년대, 2022년도 이렇게 보면 한국의 GDP 규모가 대한민국이 한 12위권이었어요. 근데 2050년, 한 30년 후로, 25년 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이 순위에 안 나와요. 15위 순위에 안 들어가. 어떻게 됐냐? 2050년 가면은 20위예요, 20위. 대한민국이. 그럼 거기서 또 25년 더 지나서 2075년이 되면 대한민국 순위가 얼마가 돼 있다고요? 24위. 점점 추락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보다 요 기간 동안에 GDP가 더 커질 나라도 어떤 나라도 있느냐?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딱 보면 뭐예요? 현재 우리보다 굉장히 못 살고 굉장히 막 국민들이 힘들어요. 이런 국가들이죠. 그 대신에 인구가 많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면은 GDP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앞으로 3, 40년간의 사회생활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GDP 순위 13위, 12위 하는 순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추락하는 거 그대로 뭐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위에 살아라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새로운 대처법을 계속 이제 찾아내야 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이제 과제입니다. 일본의 경제지 머니완이라는 곳에서 뭐한 두어 달 전에 이런 기사를 냈어요. 제목이 한국은 끝났다. 뭐 이게 언론이다 보니까 자극적인 제목을 달죠. 그래서 피크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은 코리아는 피크를 쳤고 이제 하락하는 길만 남았다 하는. 근데 흔히 우리 주변에서 이제 피크 차이나라는 말, 차이나가 뭐 경제 성장 어마어마하게 하더니 이제 그런 호시는 끝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한국과 하는 말이 한국이 중국 뭐 걱정해 줄 때가 아니다. 한국 너희들도 이미 피크를 쳤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 거예요. 뭐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이런 걸 우리가 쓰는 소리로 듣고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대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거, 그다음에 R&D로 뭐 기술 혁신을 이루는 거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 취해야 될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가를 얘기할 때 이제 GDP 가지고만 보는 게 아니라 과연 그 나라 국민들은 행복할까? 해피니스를 가지고 또 측정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돈만 많다고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경제적인 측면 말고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삶의 질에서 고용, 건강, 환경, 주거, 문화시설 이런 게 있고 경제사회의 안정 및 안전에서 물가, 부채, 재해 안전. 우리나라 특히 뭐 재해 안전 정말 이거 뭐 정말 나쁘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식품 안전, 노후 안전. 이게 3개 분야에서 34개 항목을 가지고서 매 분기마다 이걸 측정을 해왔어요. 국가미래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여기 OR.KR 나니까 이게 사설 연구소가 아니라 한국의 어떤 공식적인 연구기관입니다. 2003년도부터 해가지고 2023년도 가장 최근까지 그 발표된 결과를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국민 행복이 우리 GDP가 증가하는 것처럼 쫙 계속해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전혀 상상과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자, 노무현 정부 말기서부터 해서 박근혜 정부 거의 끝날 때까지 뭐 한 130점, 40점 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국민 행복이 그렇게 안 늘어났던 거야.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말기서부터 해가지고 추락하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계속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잠깐 올라갔지만 또 다시 떨어져가지고 윤석열 정부 이후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국민 행복도로 봤을 때는 전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운영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모든 우리 국가의 기관들, 기구들, 뭐 제도들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엔에서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행복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요.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어디가 가장 행복할까? 10개 나라 뽑아서 이런 나라들.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tzerland,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뉴질랜드 요거만 빼고는 전부 다 서유럽 국가들이죠. 흔히 이제 뭐 북부의 그 사회 보장이 잘 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어디에 있느냐? 한국 순위 이제 쭉 지나가지고 57이에요. 한국 57, 뭐 평점이 5.9점 이렇게 나오고. 쭉 내려가면 우리랑 비슷한 나라들이 뭐 태국도 우리가 조금 아래 있고, 그다음에 차이나 베트남 우리가 순위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뭐 큰 차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도로 보면. 근데 우리 일반 국민 생각에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 어디 차이나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행복하지. 베트남보다는 낫겠지. 이런 생각하지만 실제로 유엔에서 측정한 지표로 보면은 큰 차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탑 랭킹에 속한 나라들은 사회 보장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조세 부담률이 높은 나라,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다. 한국이 뭐 아시아에서 축구도 제일 잘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도 잘 만들고 뭐 등등 뭐 자랑할 게 많지만 이거 보면은 이게 중국이나 베트남과 행복도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건 뭐야? 우리 경제 위상에 비해서 행복도를 측정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한 좀 배려가 거기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했다 하는 이런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대통령 출마자들이 이런 공약들을 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지난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만드는 거예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그래가지고 현금성 복지, 지원, 뭐 완화, 탕감, 감세, 감면 어떤 뭐 기술 개발을 잘 해가지고 또는 무슨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서 뭐 이렇게 늘려나가겠다. 우리의 뭐 생산 능력, GDP를 어떻게 키워나가겠다 이런 것보다도 국민들한테 이렇게 돈 많이 나눠주겠다는 것이고 좀 많이 나눠주고 좋아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거죠. 그냥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는 길이죠. 물가 폭등, 인플레이션만 되고 이게 나라가 망하는 길. 근데 이 후보별로 공약을 한 소유 예산을 보면은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300조, 266조, 201조. 하여간 모든 후보들이 국민들한테 나를 찍어주면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뭐 혜택 많이 줄 테니까 여기다 나한테 찍어주세요 하고 매표 행위를 하는 거죠. 이런 매표 행위로 무너진 대표적인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좀 우리도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어떤 공약을 할 때 그 공약이 비현실적이다. 계획이 뭐 실행 불가능하다. 이런 걸 자꾸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대통령 후보 중에 이런 후보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대통령 당선하면은 2개월 내에 코로나 지원금 1억씩 주겠다. 그리고 18세 이상이면은 매월 150만 원씩 국민 배당 주고 뭐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3억 주고 출산하면 5천만 원 준다. 이 돈 어디서 만들어 오냐 뭐 이런 예산 절약 벌금 사업자 신설 세금성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예산 만드는다는 거예요. 이건 저 달콤한 공약이죠 이쪽은. 그런데 예산을 만드는 방법은 다 쥐어짜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고 기술 개발을 활성화해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GDP를 늘리겠다 이런 말이 아니죠. 전부 다 그냥 뭐 벌금 물리고 네? 탈세 뭐 잡아내고 뭐 이런 방법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인 거죠. 황당한 공약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황당하다고만 지나칠 수 없는 게 최근에 보면은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출산 장려금 다둥이들 애 하도 안 나니까 애 낳는데 막 2억 원을 줬다 이런 뭐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 황당한 공약 중에서 뭐 결혼 지원금이라든가 출산 지원금 이런 거 여러 가지 형태로 벌써 우리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하고 지오 한번 볼까요? 국민 여러분 급식, 의료, 보육 다 공짜하겠습니다. 너만 공짜냐? 나도 공짜 준다. 전부 다 나도 다 공짜 준다고 하는 이런 걸 보고 흔히 하는 말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낮은 서비스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 하는 뭐 목적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좋아 보이는 걸 어떻게 이제 지속 가능하게 실천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죠. 그냥 돈 뿌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앞에서 아르헨티나 얘기를 잠깐 했었죠. 아르헨티나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는 세계 4대 대국에 속했어요. 뭐 경제력, 무력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러던 나라가 지금은 툭 하면 IMF 가가지고 아 우리 뭐 지급불능 빠졌다 도와달라 뭐 이렇게 거지 나라가 된 거예요. 거지 나라. 그렇게 만든 게 뭐야? 아르헨티나를 통치하던 정치인들, 흔히 이제 페론주의자라고 하는 그쪽 계열의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계속 이렇게 공짜로 뭐 의료비도 공짜, 교육비도 공짜, 뭐 석유, 뭐 휘발유도 아주 싸게 뭐 이런 식으로 공짜 혜택을 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자생력을 못 갖춘 거야. 그렇죠. 공짜로 많이 하는데 그 공짜로 주는 돈이 어디서 나오냐? 뭐 외국에다가 뭐 물건 팔아가지고 응? 이렇게 외화가 쌓이고 하면 그걸 나눠줘도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 자기네 나라 그 국립은행에서 이제 그 화폐를 발행해 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물가가 이제 천정부지로 치솟는. 뭐 2014년도에는 뭐한 25% 정도. 참 이때는 애교죠. 우리가 지금 물가 상승이 25% 나오면 거의 뭐 폭등 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것이 뭐 50% 수준 가고 2020년도에. 그러다가 2022년도를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100%를 뚫어버렸습니다. 2023년 10월 달에 140%. 아직도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르헨티나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그 뭐 전기톱 들고 막그 유세하던 그 밀레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냥 어디 국가가 옛날처럼 이렇게 공짜로 나눠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게 뭐 지속이 안 되니까 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부는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까? 심판일까? 선수일까? 이제 큰 정부하고 작은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정부, 이게 이제 빅브라더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해 가지고 각종 경제 문제를 해결해라 하는 거예요. 1930년대 대공황이 왔을 때 그 뉴딜 정책을 통해 가지고 뭐 유효 수요를 창출하면서 그 경제를 뭐 이겨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사례가 되겠죠. 요 근거가 됐던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그 유명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을 케인지안, 케인즈 뭐 학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작은 정부라는 거는 정부가 개입하면은 오히려 자원 배분을 엉뚱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은 좋았는지 모르는데 선의 정책이 있더라도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 그러니까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라. 뭐 치안이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
뭐 무슨 산업을 키울지, 뭐 가격을 얼마로 하지 등등은 시장에 맡기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정부하고 영국 대처 정부의 그 신자유주의 정책이에요. 이 신자유주의 정책, 그 자본 정보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프레드릭 하이에크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접근 중에 어떤 것이 맞느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경제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여건에 따라 가지고 정부 역할을 좀 늘리기도 하고 시장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이렇게 좀 유연하게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정부를 운영해서 구성하다가 정부도 이제 돈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뭐 각종 보조금도 주고 뭐 도로도 깔고 공무원 임금 월급도 주고 뭐 그래야 되는데 돈을 많이 쓰다 보면 세금으로 거둔 거를 초과하게 돼요. 그럼 정부가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을 마련하는 방법. 세금을 더 걷는다. 1번. 2번.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찍어내게 한다. 3번. 정부가 채권을 발행한다. 이런 방법으로 그 적자를 메꿔나가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거,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그 뭐 세금 올린다고 했다가는 그 다음에 정권 잃고 아마 그 뭐 정치권에서 뭐 이제 아마 손절될 겁니다. 화폐를 증발하는 거, 이게 중앙은행이 함부로 화폐를 늘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흔히 하는 방법이 뭐냐면 국채를 발행하는 채권을. 근데 정부의 부채 비율,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 비율 보니까 2011년도에 GDP의 한 33%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한 40%를 넘지 않게 하자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이었어요. 뭐 법 조항에 있는 건 아니지만 40% 넘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있는데 깨져버렸어요. 그 깨지고서 이제 50% 넘고 지금 54.1%가 됐어요. 그러니까 비기축통화국, 기축통화라고 하면 뭐 달러, yen, 그다음 유로, 뭐 파운드 이런 것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어디서나 돈으로 받아주는 화폐, 그게 바로 기축통화예요. 기축통화국이 아닌 11개국의 평균적인 정부 부채 비율을 보니까 뭐 한 50% 내외였다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정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 좋은 징조일까요? 나쁜 징조일까요? 좋은 징조? 결코 아닙니다. 왜? 부채는 아니라 언젠가 갚아야 돼. 그러니까 경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경제적 자유, 경제 자유라는 개념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헤리티지 재단에서 이런 걸 조사를 해요. 2024년에 이코노미 프리덤 인덱스라는 걸 측정을 했어요. 경제가 아주 자유롭게 잘 운영되는 거 전 세계에서 1등 국가 어디냐? 1등이 싱가포르, 2등 스위스, 3번 아일랜드, 타이완이 굉장히 높죠. 4등이나 했어요.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뭐 아까 앞에서 봤던 그 국민 행복 지수가 좀 높은 나라들하고 거의 뭐 많이 겹치고 있죠. 그러니까 국민이 행복한 나라들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경제 자유 지수도 높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몇 등이냐? 그래도 뭐 괜찮은 편입니다. 14위예요. 한국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14위. 이 경제자유지수를 측정하는 세부 항목들을 보면 재산권, 정부 청렴도, 사법 유효성, 조세 부담, 재정 지출 뭐 이런 항목들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거 점수별. 우리가 이제 낮은 점수를 받은 게 뭐예요? 조세 부담입니다.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조세 조세 부담력이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적절한 수준으로 이거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청렴도도 점수가 좀 낮아요. 이게 69점이죠. 정부 청렴도 이게 좀 잘 사는 나라들 보면은 투명하고 깨끗하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나갈 방향입니다. 경제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경제 번영을 기대할 수 없다. 이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이 수업, 이 과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생각하게 될 것이 우리 경제적 자유는 어느 정도인가? 과연 이것이 경제적 번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강의를 듣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조금만 더, 두 장만 더 하면 되겠네요. 이게 킹스 칼리지 런던 정책연구소라는 곳에서 작년에 조사를 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결국에는 더 잘 살게 된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우리 꿋꿋하게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하고 한국 사람들 물어봤더니 아 그래 동의한다가 16%밖에 안 나왔어요. 나머지는 뭐냐?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거 아니야. 운도 있어야 돼야 한다는 사람이 70%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노력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냥 운 또는 연줄이 중요하다는 게 14%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노력, 운, 연줄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까? 뭐 다른 나라들 볼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대답이 34%, 독일은 28%, 중국은 보세요. 58%예요. 난 굉장히 이 결과가 의외더라고요. 중국이 예?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잘 살게 된다는 게 동의하는 비율이 근 60% 가까이 된다. 미국도 55%야 돼.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다음에 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은 70%나 되는데 뭐 미국, 중국 한 30% 정도, 그다음에 일본, 독일 한 50% 정도.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뭐 사주팔자 이런 거 보고 있는 건가요? 자, 좋아요. 그럼 운이 중요하다고 한번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운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기왕이면 운이 뭐 좋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길몽, 좋은 꿈을 꿔야 되나요? 기도, 어디 뭐 명산, 어디 뭐 기도발 잘 듣는 이런 장소 가가지고 뭐 백일 기도, 천일 기도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운이 좋아진다고 그걸 믿고 열심히 착한 일만 하나요? 자, 이런 거를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운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전혀 관계 없죠. 꿈꾸는 거, 기도하는 거, 착한 일 하는 거하고 운이 좋다는 거하고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일이에요. 전혀 없는 일. 왜? 운이라는 거는 이렇게 통제가 되는 거야. 나는 운을 열심히 길르는 운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이죠. 무슨 도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뭐 그렇게 운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본인의 운은 왜 고백이 안 되는 거죠. 운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AI한테 물어봤어요. 운 좋은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 네이버에 있는 Q라고 하는 걸 한번 써봤어요. 운 좋은 사람의 특징을 알려줘. 그랬더니 이 긍정적 마인드, 이 감사하는 마음을 쭉 설명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설명문 빼고 설명문 빼고 제목만 남겨봐. 그랬더니 이렇게 10가지를 이렇게 알려주네요. 여러분들도 그 AI 뭐 챗GPT 이거 유행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나하고 관계없다 생각하지 말고 평소 우리 뭐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하는데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 그 Q를 이용해서 검색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 도전 정신, 감사하는 마음, 자기 통제력, 타인과 소통 능력,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능력, 인내심, 문제 해결 능력, 적극적인 태도. 여러분들은 이거에 동의합니까? 운이라고 하면은 뭐 조상님 돛자리를 좋은 데 잘 쌓아놓고 평소에 뭐 신한테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 혹시 안 들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이게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좀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지고 올바로 살기 위해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일반적으로 말하던 거 그게 바로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조금 더 조사해 보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운이 좋은 사람은 지나치게 고민하지 않는다. 또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아, 실수도 있는 거지 하고 대박을 받아들이는 거야. 좌절과 실패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지도 않는다. 상처를 받기도 한다. 왜? 뭐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성공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운 좋게 태어났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나는 이 마지막 말이 의미가 있더라. 운이 좋다는 거, 거기를 자기 의사결정하고 살아가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운 좋은 사람들은 운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운, 노력,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같이 한번 친구들하고 이런 주제로도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 경제는 좀 안타깝지만 굉장히 좀 불안한 그리고 뭐 활력이 떨어진 이런 경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걸 삼고 높을 고자에서 삼고 괴로울 고자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뭐 이런 시대였다가 뭐 2022년도에 2023년에 가니까 경기가 나빠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신용 위험이 증대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하는 이런 상태로 바뀌어갑니다. 자, 이런 사회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를 아, 나는 참 운이 없어서 뭐 하필이면 저럴 때 내가 사회에 진출한다? 이렇게 보지 말고 아, 세상이 저런 트렌드로 저런 추세로 흘러간다는 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기르고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주제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조금 뭐 첫 번째 주제가 예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55분 걸렸는데 지금부터 해가지고 15분 쉬고 4시 10분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하겠습니다.